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해진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따로 또 집권여당인 민주당 따로 이 부동산 세금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 고문만 주는 건 아닌지 정치권이 오늘 방송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시가격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7.36% 오른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만큼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공시가격 부담은 매년 커지는 것 같은데 특히 지난해 올해는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이제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단독주택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어떤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년도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역시 논란은 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발표했던 표준지하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공시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은 또 귀결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세부담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과연 자연스럽게만 바라볼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근에 어떠한 우리 GDP 증가라든지 가계 기본 소득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세금의 이제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발표된 건 이제 단독주택이지만 단독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세부담이 증가됐을 때에는 그 보완으로 이제 후속 조치가 좀 따라와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그 현실화율 때문에 이제 그 승수 효과를 일으켜 갖고서 세금 증가액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된 어떤 정책이 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소득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갖고 있는 것에서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공시가격 그 종부세 고지서로 인한 논란처럼 이런 논란들이 당분간은 좀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물론 이제 고가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예. 전반적인 틀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 기간을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렇죠. 그 안에 상승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로드맵을 만들어질 때를 기준으로 한 주택 가격과 그 이후의 주택 가격이 변동이 커진다면은 당연히 공시 가격이 반영돼서 올라가는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에 연동되는 세금들도 함께 올라갈 거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 기사로도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렇게 세금 부담을 많이 지운 게 집값의 상승 때문이고 이게 영향을 줬다는 게 맞잖아요. 네. 이게 맞다면 집값을 내가 올렸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이 좀 미진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일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집을 가진 사람 혹은 집을 사는 사람의 세부담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이 아마 지금 있는 불만의 어떤 요지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집값이 올라간 게 뭐 정책적인 부작용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좀 많이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 이 집값이 또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그 세금에 대한 산정되는 그 기준이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집값이 또 떨어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차익을 네. 기대하고 싶은 그런 사신 심리도 분들한테는 특히 그것도 그렇겠죠. 작용을 하는 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전국 평균으로 한 7% 이상의 그 상승 대비해서 서울은 10% 이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그 보유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볼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뭐 보험료라든지 또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승을 하게 다 같이 되고 오르죠. 또 이 보유세가 올라감으로 있어서 지금 10% 이상이 서울이 올라갔다라면은 뭐 임대 시장에서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보유세 증가라는 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정하게 조세로 세입자에게 전가가 된다. 뭐 이런 학설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보유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거비 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래서 그렇죠. 보유세가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공제율이라든지 재산세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집값 올라간 것 대비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다주택자들이 이런 계속적으로 10% 이상 내년에는 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양도세 아까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인하에 대한 그 계획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쥐고 있었을 때 그 부담감 같은 경우가 다주택자분들 그 다주택자에서도 고가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좀 뭐 저렴한 주택이나 뭐 지방에 있는 것들도 지금 포함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유세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보유세가 올랐다 내렸다 그게 아니라 네네. 내년에 있었던 주택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불안 요인들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내년에 있을 그 부작용들 특히나 그 임대차법들이 그 또 재계약 갱신을 하는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죠. 일정하게 논의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이제 위주로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은 그 저희도 또 항상 기사화되고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뭐 1위부터 몇 위까지 순위가 쫙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올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년째 1위라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공시가격 300억 원이 넘어요. 300억 원이 넘는 가격이고 올해보다 한 5% 넘는 상승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시가격하고 어떤 기존의 시세 아니면 실거래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 가격 그 상관관계가 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현실화율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순위에 매겨지는 어떠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 뭐 그 집을 사고 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주하는 것이고요. 주변의 시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산술 평균 내서 그 평균의 현실화율을 이제 반영을 해가서 이제 어떤 가격이 이제 산정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주택이 이제 얼만큼 이렇게 팔고 얼마가 책정된다라는 거는 본인들하고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생활 보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꼭 개별적으로 특정돼서 번지수가 아닌 사람들에게 특정에 대해서 그분의 집이 얼마 된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실화율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이제 우리가 계획이 잡혀 있죠.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2027년까지, 그다음에 9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까지는 3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이제 35년까지 90%의 현실화율을 맞추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매년 평균치를 낮추기 때문에 일단 주택 가격이 15억 원 이상 지나가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조금 문제점들과 또 개선해야 되는 이런 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1주택자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뭐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얼만큼 이제 현실적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현실화율을 90%에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좀 논의화되고 수기가 된 다음에 조금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보는 것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집값도 오르고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또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뭐 90% 혹은 나중에 100%까지 맞추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적용 분야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르게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렇죠. 주장이 나왔던 것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공시 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은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표준화가 쉽지 않고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것들. 하지만 그 개별 건의 금액은 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상업용 부동산, 큰 빌딩들이죠.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작게 갖고 있다기보다는 크게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는 이런 비유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 뭐 A 씨와 그다음에 뭐 아주 고급스러운 고가 주택을 가지신 누구와 비교했을 때 이 양쪽 간의 주택 가격 차이는 매우 크지만 재산세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라는 것들이 당초에 나왔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었습니다. 그거는 실제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시가격은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표준화가 쉽지 않고 해당 유형에 속하는 물건의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게 어려워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도 저희는 처음 그 단계에도 저희는 추정하기를 예상하기를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표준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짚어야 하는 문제는 애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문제가 뭐 조세평등 이런 맥락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어떻게 목적이 바뀐 것처럼 보이냐면 아무래도 조세평등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일종의 수단으로 좀 가격 안정책으로 쓰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일 여지가 보여질 있습니다. 수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느냐, 정당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당초에 이러한 논리가 등장했던 배경을 다시 짚어보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방안이 애초에 목적과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집값이 뛴 것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약간 부채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해져서 좀 더 크게 폭등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는 현실화의 어떤 로드맵 자체를 손대진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이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 피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미래 부담하는 그 보유세가 뭐 이자율로 할인하면은 주택 가격 하락시키는 그거 뭐 이론적으로 맞긴 한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보유세율이 높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도 뭐 투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이런 뭐 보유세를 강화를 한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는 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 취지 자체가 뭐 국토 보유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걱정하는 게 아까도 뭐 세금을 통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작용을 한다라면 경제 발전에 뭐 이바지하는 건지에 대한 그 취지 자체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사 자료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그 주거용 토지에서 공시가격이 10.89%가 올랐는데 오히려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9.6, 그다음 뭐 농경지나 공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8.3%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더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토지 안에서 공시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담세를 하고 부담할 수 있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서의 용도가 느껴지는데 주거용지가 10%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소득을 납세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뭐 거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없으면 뭐 임차인에게 전가를 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어내거나 얻어내는 뭐 그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게 뭐 보유세가 올라가고 나서 집값이 그 조정이 되거나 잡지 못한다는 원인들이 자꾸 이런 데서 어떤 기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라는 게 우리 뭐 연구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지나 이런 것들 표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상업용지보다는 주거용지나 주택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 자체가 이 가격 잡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가격 잡거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닌 주거지에서 이 급격한 상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체감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내용들 자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표준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공동주택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아파트에서의 삶이 많이 안정화돼 있고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내년 3월에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발표된 게 이제 19% 정도 오르면서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까? 어쨌든 뭐 예정돼 있는 3월에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은 뭐 당연히 오를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19%보다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똑같이 이제 현실화율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이 얼만큼 올랐느냐에 따라서 그 반영되는 율이 틀려지는데 현실화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빠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최소한 지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도 규모로는 뭐 오를 것이 이제 예측이 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주 거주지가 되잖아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가격에 민감하고 세금 증가가 민감할 정도로 거래가 빈번한 사안인데
조금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어떠한 좀 급박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롯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어떠한 이런 개발분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이제 기준지표로 활용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이것이 세액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고 그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납세자의 응능가세와 응익가세에 대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매년 이걸 평균적으로 3%씩 인상을 시키고 그거를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고 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은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납세자의 납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는 뭐 요번 이제 표준 단독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 97.8%가 재산세 특례로 인해서 세부담 증가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는 98.5%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만 이제 좀 일률적으로 지금 내놓는 어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 부담의 증가는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매년 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내고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매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년 세금이 오른다. 계속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사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조세 정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냐 하면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음도 좀 인식이 되고 정책 추진에 좀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좀 더 이렇게 세밀한 좀 이렇게 기획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아마 세부담일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보유세나 종부세 또 건강보험료 등 각종 한 수 60여 가지의 항목들의 부담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년도 보유세에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해 전에 거를 지금 적용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고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이 논쟁을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당정에서 논의하고 뭐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재산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글자 그대로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다음 연도는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돌아갈 건지 맞습니다. 계속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작년 말에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상황을 반영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적용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 적용을 처음으로 하더라도 사실 적지 않은 제도들이 한국에서는 시행한 초기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제도를 좀 더 성숙시키고 정착시켜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화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명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 밀고 가겠다라는 라는 내용이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도 지금 시기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근래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수립해서 올해 처음 적용한 제도를 뭐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든가 뭐 폐지한다든가 하는 선택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안 자체가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이 되건 어떤 추후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 제도가 적용이 되는 한은, 진행이 되는 한은 이 정책의 효과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그렇겠죠. 문제가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계속 있을 거고. 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당장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네. 이 현황의 근원인 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그러게요. 올바른 방향인가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좀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글쎄요. 벌써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고 있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고 있다 보니까 그쪽 뭔가 전문가를 비롯해서 좀 수정을 하거나 뭔가 좀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일단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뭐 공시가격과 내년 보류 세금에 한 해 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한 일종의 뭐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혹시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표심 잡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또 오해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참 해석할 여지가 많고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까 소장님이 지적하신 그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결여가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본인이 뭐 출구를 마련하고 또 보유세에 대해서 최근 압박감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앞으로 이런 예측을 통해 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조정을 해주겠다. 다음에는 더 낮춰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세금의 그 정책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부동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거랑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렇죠. 또 조세 저항 또 이런 저항 때문에 정책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요. 막상 그 공약도 당선이 되고 나서는 또 바뀌고 또 그렇죠. 조세 될지 저항에 안 될지 부딪혀가지고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이게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혼란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일정한 리스크가 생기면은 그것을 뭐 수익으로 좀 어떤 변화를 시킨다든지 때로는 그 리스크가 어떤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전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을 예측 가능을 벗어나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방향성을 조금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뭐 세부담 상한선 율을 네. 조금 조정하는 선 세율을 안에서 조정하거나? 그 세부담 상한 안에서 좀 조절을 왜냐하면 지금 부담이 가장 큰 게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거에 예. 대한 걱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 이 부분 비율 같은 경우를 뭐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해야지 뭐 예전에 올해는 이렇게 하다 갑자기 계단식으로 가고 뭐 이런 거는 뭐 좋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주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소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일단 정부는 내년에 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들 혹은 뭐 줄이는 경감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내년 한 3월 정도에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재산세율도 어느 정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낮춰줬고 그리고 종부세 기본 공제 이제 액수도 좀 높여주면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를 나름대로는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뭐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세금을 유예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건 언젠가는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놓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 아니기 예. 때문에 그 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촘촘히 금융망을 짜서 세금이 나오는 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세금액이 확실하게 증가가 된다라면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징벌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과세 부담을 느껴서 집을 팔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부분이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그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300%로 증가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150%로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서 어떤 정부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 세제를 완화해서 생겼을 시장 불안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라고 네. 해서 정부의 불신이 더 많아질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평성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차익 실현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실현하는 어떠한 이런 정책적 훼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이번 정부에서 건드리는 건 무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세부담 상한을 이렇게 해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2022년이 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율을 올해처럼 이제 올해로 동결을 해서 95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수 효과가 날 수 있는 비례 지수를 조금씩 낮춰주게 된다라면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제 조금 세액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결국에 또 1주택자들 당연히 지금보다도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 뭐 1주택자니까 종부세에 해당되기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세액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기타 비용들에서 세액이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해서 1주택자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향 정도로 수정을 하고 올해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마 전반적으로 조세 개혁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로드맵은 어떻게 보면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결국에 보유세를 완화하게 되면 거래세를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네.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조로 가게 된다 그러면 거래세를 큰 폭으로 낮춰야 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지금 정권 말기와 대선을 앞둔 네, 상황에서 골격을 건드린다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령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어떤 개선 그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세부담 상한율을 이제 조정하는 선에서 세부담을 최소화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세 개혁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정부는 일단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책의 뭐 일관성 문제라든지 또 정책을 바꿨을 때 시장에 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좀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김부겸 총리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 안 되면 선거 후에 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지금은 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설득까지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당정 갈등으로 비춰질 만한 여지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싸우든 말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일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렵고.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처음 그 내용을 입안하시고 뭐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뭐 개인의 이득이라기보다는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우리에게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네. 서로 이견이 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오히려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나쁜 행동입니다. 자, 때문에 지금 당정과 후보님 간에 이견 차이가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당정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이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달라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쪽 간의 이견은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사안인 양도세에 관해서는 네. 단순하게 만약에 그 양도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단순하게 중과를 유예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인 수준으로 즉 집을 가지신 분들이 집을 매도하실 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파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 중과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체적인 어떤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1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선거라는 이벤트가 또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일종의 뭐 기대감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유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이 취지 자체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네.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걷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명을 하면 좋겠는데 본인들의 정책 방향이 어떻다. 뭐 이것이 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자꾸 이쪽으로만 핵심이 맞춰져 있잖아요. 원래 그 취지 자체가 이게 국민들 경제 발전에 이바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얘기가 좀 더 얘기가 나왔으면 뭐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담겨져 있지도 않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일관성이 해칠 수 있다, 혼란을 그렇죠.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자체도 자꾸 이런 내용들이 어떤 뭐 예측 가능하거나 어떤 취지에 걸맞는 방향으로 안 가다 보니까 그래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계속 관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몇 번 뭐 소위 시장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정책 방향을 믿고 네. 따랐다가 손해봤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속아.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야구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선구안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변화구에 속지를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아마 풀 카운트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아, 최대한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마지막에 결정이 되고 나서 네. 방향성도 이제 설정을 하고 또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속아. 또 어떤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리스크도 최대한 피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그 관망세가 거래량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뭐 거래세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동성 또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대출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3억이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출을 안 해주면 뭐 7억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보유라든지 매각 또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아마 선거까지는 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어떤 방향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게요. 사실 지금 뭐 매매 거래도 문제지만 전세나 월세 같은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정부도 그래서 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상생 임대인이라는 제도를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뭐 신규 계약하거나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이제 5% 밑으로 낮춘 사람들에 대해서 상생 임대인으로 보고 뭐 일종의 특례를 좀 주겠다라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법 저도 논의를 했지만 지난해 7월에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각종 얘기들이 많았지만 지금 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흘렀고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상생 임대인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어느 정도는 부작용에 대한 뭐 인정을 하고 이제 이걸 좀 고치겠다 아니면 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내놓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이 좀 많이 걱정돼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일부 연구원에서는 이제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공급 부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이제 불안하고 네. 임대차 3법을 이제 시행한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재계약을 하신 분들이 한 70% 가까이 되니까 이분들이 다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다음에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올 때에는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을 상승시켜서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어떤 견인차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어떤 시장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시작이었으니까 네. 2년이면 내년 7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전세가 문제가
뭐 잘못을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런 우려가 이제 현실로 될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사이에 대선이 끼어 있고 또 지방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게 되면은 네. 사실 시장이 너무 이제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생 임대인 대책으로 보면 결국에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저기 5% 이내에 어떤 그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거주 의무를 1년으로 저기 줄여줘서 이제 양도세 비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논지의 핵심이잖아요. 골자죠. 예. 이제 그렇게 논지의 핵심이고 또한 임차인에게도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줘서 임차료 보존을 좀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시장을 저는 너무 좀 지나치게 상승 쪽에 막 기울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계가 불투명하거든요. 코로나도 사실, 이유하고요. 뭐 사실 몇 달 후를 예측한다라는 게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시장은 상당히 매물이 축적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서울에만 해도 약 3만 건 이상의 지금 전세 매물이 지금 이제 누적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시장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가격은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중 가격은 점점 더 심화가 돼서 신규 계약자들은 주택을 못 구할 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시장에는 한 3만 건 이상의 전세 매물이 누적돼 있다는 이만큼 시장의 지금 예측 가능성이 희미해져 있는 이런 있죠.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팩트를 체크하고 정책 대응을 한다라는 건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정부 말을 조금은 또 믿어줘야 될 필요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수량 누적 매물 그다음 매물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가 매물도 상당히 지금 누적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나쁘게 보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오히려 판단력을 흐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역시 최근에도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뭐 경세 가격이 최근 들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하면서 지표들도 몇 가지 거론을 하고 했는데 전세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이 2년이 지나는 시점이 됐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한번 써버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계약갱신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상생 임대인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다시 또 요동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상생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래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지면 그 적용 범위나 뭐 내용을 조금 확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때문에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표된 내용만 가지면 너무 제한적이죠. 뭐 적용 기간도 내년 1년만 할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니까요. 1주택자에 대해서 그렇죠. 해주고. 하지만 만약에 일단 이 제도가 도입이 된 다음에 추후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뭐 적용 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적용 기간을 더 연장한다거나라는 식으로 수정이 된다면 충분히 이 제도도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전월세 시장은 어때요? 네, 그리고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도 쌓이고 있고요. 이런 것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고 뭐 하락의 변곡점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이른가요? 네,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는 DSR 차주 규제가 조기에 적용됩니다. 그렇죠. 차주별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원래 좀 비수기입니다. 겨울철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본래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비선호동, 비선호층 내부 수리가 됐냐 안 됐냐, 입주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가격 변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임대인 분들께서 임대 가격을 이미 낮춰서 내놨을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물이 쌓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인 분들이 좀 덜 급하신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전세 매물을 카운팅할 때 뭐 주로 이제 N 포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부동산 한 군데만 내놓지는 않으십니다. 아, 여러 곳에 네, 내놓죠. 그래서 네. 그 포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내놓은 물건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뭐 이런 수치들을 뭐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현황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안정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 봄이나 네. 선거 이후로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 대표님께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전월세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일단 그 매매 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세 시장에서도 사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서로 맞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매물이 쌓여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에 대해서도 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세 받는 사람들도 마냥 예전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 부담감이라든지 금리 상승. 네.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이 원래 저도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으면은 한 8월 정도 되면은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저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금융 규제가 생겨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보유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전세 시장보다는 월세 시장에 좀 변화가 좀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재문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나친 뭐 걱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냉철하고 철저한 객관적인 좀 판단이 좀 필요해 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또 정부에서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대선이라는 불확실적인 요소가 또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전해졌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이은영 연구원,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